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익명으로 꺼내 보이는 건 처음인데요.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족발집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족발집을 시작하신 건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전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배달도 하시고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뭐든 가리지 않고 하신 분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아프신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괜찮다, 괜찮을 거다 하시다가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고 석 달을 못 버티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가게 문을 며칠 닫으셨어요. 학교 끝나고 집 문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밤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아버진 무너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무너지면 나까지 같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를 악물고 서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투정을 부리거나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이도 낳고 시끌벅적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평범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비어버린 자리가 너무 컸거든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다른 또래 친척들은 본인들 엄마한테 매달리고 떼쓰고 하는데 전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게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새로운 가족으로 그 빈자리를 꼭 채우겠다고 다짐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꿈이 수의사였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 수의대는 학비 부담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때는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만든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험 기간마다 밤을 새우기도 했고 방학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었어요. 아버지는 매 학비를 보내주시면서도 네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간에 족발집 매출이 안 좋아서 대출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때 정말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의대를 졸업했고 국가시험에 붙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잘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단순하고도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었죠. 현재 저는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봉직 수의사예요. 수입이 안정적인 편이고 일이 저한테 잘 맞아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동물들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수술이 잘 끝나서 보호자에게 기쁨을 전해줄 때의 그 뿌듯함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거든요. 수의사가 되기 위해 그 긴 시간을 버틴 보람이 느껴졌어요. 퇴근하면 아버지 가게에 들러서 같이 저녁 먹는 게 낙이었고 쉬는 날에는 집 근처 산책로를 걷거나 집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틀어놓고 쉬었어요. 가끔은 아버지 가게에서 서빙을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참 평범하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 사이 연애는 종종 했지만 오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나면 좋다가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패턴이 반복됐고 연인에게 붙잡거나 매달리는 성격이 아니어서 매 이별마다 그러려니 했어요. 한 번은 1년 넘게 만난 사람도 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지만 억지로 잡아야 될 인연은 아니라고 스스로 정리했어요. 그러다 어느덧 30 중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너는 왜 혼자냐 소리를 많이 듣게 됐죠.
어쩌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다들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끼지 못하고 듣고 있어야 했어요. 이런 시기가 길어지니까 아버지도 가끔 좋은 사람 없냐고 넌지시 묻기 시작하셨고, 한 번은 아빠 친구 아들이 괜찮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 만남은 부담스러워 웃으며 매번 거절했지만 저 또한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마음은 잘 알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족을 꾸리겠다는 꿈은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만나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그냥 제 일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만나겠지 하며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아이를 낳아야 하는 나이였기에 그 부분은 좀 마음이 급했죠. 그러다 정우를 처음 만난 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병원에서 한 블록 거리에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예쁘고 정겨운 가게였어요. 간판도 예쁘고 창문으로 보이는 내부도 깔끔해서 몇 번 지나가면서 들어가 볼까 생각했지만 매번 타이밍이 안 맞았죠.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그 카페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뒷다리를 절고 있었고 몸에 상처도 있었어요. 다가가려는데 카페 안에서 남자 한 명이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수건으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싸더니 저를 보고 말했어요. 이 근처에 동물병원 있죠? 제가 데려갈게요. 그럼 아예 저희 병원으로 가시죠. 그렇게 제가 일하던 병원에 함께 갔어요. 강아지는 유기견이었는데 상태가 꽤 안 좋았고 치료비가 적지 않게 나왔어요. 사실 보통 유기견을 데려오는 분들은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난감해하거나 본인은 그냥 데려온 거니까 비용까진 좀 그렇다는 식으로 슬쩍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정우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제가 낼게요 라고 했어요. 카드를 내밀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저희 카페 앞에 있었고 제가 데려온 건데 당연하죠.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뒤로 정우는 강아지 경과를 보러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왔어요. 올 때마다 상태를 물어보고 동물 관련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랑도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강아지 이야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일상 이야기까지 하게 됐고요. 한 번은 정우가 저 수의사 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진찰을 봐준 수의사 선생님이 멋있어 보였다고요. 결국 다른 길을 갔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때부터라고 했어요. 그전에도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알고 보니 그 카페는 정우의 가게였어요. 직접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혼자 다 한다고 했어요. 카페 내부를 보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조명 하나, 테이블 배치, 벽에 걸린 그림까지 다 신경을 쓴 티가 났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무척 친절했어요. 우연히 카페에 갈 때마다 손님한테든 배달 오는 분한테든 택배 기사님한테든 늘 웃으면서 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동네 어르신이 오시면 커피값을 깎아드리기도 하고 누구한테든 먼저 인사하고요. 한 번은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정우가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온 어르신한테 자기 우산을 드리는 걸 봤어요. 이 작은 거지만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게 좋았어요.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쉬는 날엔 같이 영화도 보고요. 둘 다 말이 엄청 많은 편이 아니어서 같이 있으면 조용한 때가 많았는데 그게 딱히 어색하거나 외롭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편했어요. 억지로 대화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거든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친목이 생기면 어색했는데 정우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정우를 소개한 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셔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장사하는 사람이면 내가 잘 알지.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행동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좀 했어요. 정우가 인사 온 날 아버지는 반주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행히 정우의 태도나 가치관 같은 게 아버지 마음에 든 것 같더라고요. 정우가 떠나고 아버지는 저한테 그래,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사람을 쉽게 인정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정우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자. 저도 싫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해 오기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정우는 누구한테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카페 손님한테, 택배 기사한테, 동네 어르신들한테,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한테까지 그건 분명 장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텐 가끔 차가운 모습을 보였어요. 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을 툭 끊는다든지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한다든지요. 어느 날은 같이 밥 먹으면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우가 밥만 쳐다보면서 응 하다가 고개도 안 들었어요. 내 얘기 듣고 있어? 했더니 듣고 있었지. 왜 그래? 하면서 귀찮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주말에 같이 뭘 하자고 제안하면 나 피곤한데 알아서 하면 안 돼? 라고 차갑게 잘라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카페에서 손님한텐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밖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한없이 부드러우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유독 서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참다 직접 말한 적이 있어요. 넌 다른 사람들한텐 다정하면서 나한테만 가끔씩 유독 차갑게 구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정우가 놀라면서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가게를 하잖아. 밖에서 사람들한테 친절한 건 그냥 직업적인 거야. 하루 종일 웃고 대화하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나거든. 너한테 보여주는 내가 정말 나야. 밖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돼. 그냥 내 진짜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주면 안 돼?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가게 하는 사람이 손님한테 무뚝뚝할 순 없으니까요.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말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긴 주변에서도 흔히 듣잖아요. 친구 중에 백화점에서 일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도 집에 오면 말을 한마디도 하기 싫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납득은 했어요. 그리고 걸리는 점이 그 하나뿐이지 나머지는 다 맞았거든요. 취미에 대한 취향도 비슷했고 입맛도 비슷하고 원하는 만남의 주기도 엇비슷했어요. 산책을 좋아하는 것도 새로 생긴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도 같았어요. 외모도 제 취향이었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손님한테 정우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어르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상상이 됐죠. 이 사람이 아빠가 되어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이상적인 결혼을 원하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우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좀 더 같이 지내봐야 확신이 설 것 같아. 정우는 서운해했지만 제 성격을 아니까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 정우 어머니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시댁에서였어요. 정훈의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 쪽에 조용한 동네에 사셨는데 소박하고 정갈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정우 아버지는 과묵한 편이었고 정우 어머니는 소탈하게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들이었죠. 첫 만남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정우 어머니가 분위기를 풀어주셨어요.
우리 정우는 여자친구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 전화할 때마다 물어봐도 없다 없다 그러고. 그러다 갑자기 데려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지 뭐야. 정우가 엄마 그건 좀 과장이지 라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정우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요.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비밀이 많아. 중학교 때도 일기장에 자물쇠 달고 다녔어. 그러면서 다들 웃었는데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도 그 말이 좀 걸렸어요. 연애 이야기를 부모님한테는 안 하는 사람이야 있을 수 있죠. 근데 비밀이 많다는 말은 농담치고는 뭔가 묵직하게 들렸거든요. 정우는 부모님이 원래 농담을 좋아하셔 라면서 웃어 넘겼고 저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마음이요. 정우도 차 안에서 우리 부모님 괜찮지? 라고 물었는데 응, 좋은 분들이시더라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아보자고 했어요. 정우도 동의했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니 카페에서 가까운 작은 집 전세를 찾아 서로의 몫을 정확히 나눠서 계약했어요. 아버지한테 동거한다고 말씀드리니까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래도 결혼 전제라니까 지켜보겠다고 허락해 주셨죠. 짐을 다 옮기고 처음으로 정우랑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게 내가 꿈꿨던 가정의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한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설렜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라도 놓아야겠다. 커튼도 예쁜 걸로 바꿔야겠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게 행복했고요. 정우가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면서 이제 매일 이렇게 마시겠네? 라고 했을 때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반년간 같이 살아보니까 정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어요.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서로 챙겨주고 사소한 것에서도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피곤해 보이면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쉬는 날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기도 했고요. 정우가 요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카페 사장이라 그런지 손이 빠르고 깔끔했어요. 집 안에서만큼은 분명히 다정하고 살뜰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는 정우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우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같이 살아보니까 확신이 생겼어. 그런데 제 말에 정우가 잠깐 멈칫하더니 표정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카페가 요즘 좀 복잡해. 지금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의외였어요. 예전엔 정우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는데 이번엔 미루자고 하는 게요. 반대로 그때는 제가 미뤘고 이제 제가 하자고 하니까 서로의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생각에 좀 씁쓸했어요. 난 당신 일 이해해. 카페가 자리 잡는 문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남자로서 기반을 잡고 결혼하고 싶어. 어차피 할 거긴 하니까 조금만 미루자. 그 자존심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타입. 정우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한편 주변에서는 계속 자극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고 모임에 나가면 다들 본인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육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지 못하고 듣기만 해야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슬슬 제게 아이 계획은 없냐, 결혼은 언제 하냐는 질문도 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조만간이요 아빠라고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쓰렸어요. 병원에서도 임신한 보호자가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괜히 부러웠어요. 그 부러운 마음이 점점 커져 한 번은 진료 끝나고 화장실에서 잠깐 울기도 했어요. 왜 울었는지 저조차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서러운 건지 조급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부러운 건지.
그래도 시간을 갖고 참기로 했어요. 정우가 준비되면 하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동거를 시작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정우의 카페가 바빠 보이길래 가서 일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말없이 갔어요. 미리 말하면 안 와도 돼, 쉬어 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 그냥 불쑥 간 거예요. 카페에 도착하니까 손님이 서너 명 있었고 카운터 쪽에 알바생 2명이 보였어요. 반년 전쯤 정우가 카페에 알바생 2명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 명은 유진이라는 애였는데 20대 후반쯤 돼 보이고 밝고 쾌활한 스타일이었어요. 손님한테 먼저 친절히 말을 거는 타입이고 웃음이 많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음료를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하니까 유진이가 바로 어머, 사장님 여자친구분이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겼어요. 다른 한 명은 소라라는 애였는데 유진이와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애였는데 낯을 많이 가리고 조용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타입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소라는 뒤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만 살짝 숙이면서 작은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유진이의 밝은 에너지랑 비교되니까 더 조용해 보였죠. 정우는 유진이한테 편하게 대했어요. 농담도 주고받고 가벼운 잔소리도 하면서요. 근데 소라한텐 톤이 달랐어요.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딱딱했고 말수도 적었어요. 소라가 뭔가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끝내는 식이었어요. 집에 와서 정우가 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라는 좀 답답해. 하나를 말하면 하나만 해. 눈치가 없어서 매번 일일이 말해줘야 되는 일머리 없는 타입이지. 그래도 어린애잖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전 소라가 안타까웠어요. 그 나이에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사장한테 저런 평가를 받으면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유진이가 워낙 잘하니까 비교가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다르니 둘의 경험치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카페에 갔었을 때 소라한테 먼저 말을 걸어봤어요. 소라씨, 일 힘들지 않아요? 사장님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피곤하죠? 제 말에 소라는 말없이 수줍게 미소만 지었어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편이니 이해했죠. 음료도 하나 사주고 잠깐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소라는 근처에서 혼자 산다고 했고 학교는 쉬고 있다고 했어요. 대답은 짧았지만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사는 어린애가 낯선 일터에서 위축돼 있는 게 안쓰러웠어요. 제가 좀 챙겨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정우한테도 따로 소라를 잘 챙겨달라고, 어린애를 너무 몰아붙이면 더 위축될 거라고 했더니 정우도 이해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카페에 갈 때마다 소라한테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고 했어요. 소라는 여전히 수줍음 많고 말은 적었지만 제가 올 때면 미소를 짓는 정도는 됐어요. 교제한 지 2년 반이 지나자 양쪽 부모님이 결혼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정우 어머니는 종종 제게 전화하셔서 언제 결혼하냐고 물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만나면 결혼도 안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젠 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화제가 그거였어요. 지은이는 결혼을 언제 하는 거야? 동거만 하면 어떡하냐, 할 거면 빨리 해야지. 아이, 나이가 있는데 아이는 언제 낳으려고 그래? 애써 웃으면서 넘기긴 했는데 혼자 남았을 땐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저도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정우가 미루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쯤 동료 수의사 한 명이 임신해서 출산 휴가를 냈는데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론 복잡했어요.
부러우면서도 내 차례는 언제 올까 하는 조바심이 올라왔거든요. 그 동료가 언니도 빨리 나아요. 같이 육아하자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칼처럼 들어왔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복잡해질 때 전 결국 정우한테 또 한 번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할 거면 이제 정말 미루지 말자. 아이 계획도 가져야 하잖아. 제 말에 정우가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서 사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컨디션이 계속 안 올라오네.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또였어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매번 다른 이유가 나왔어요. 카페가 불안정하다. 이번엔 몸이 안 좋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건강 문제라는 말에 곧바로 걱정이 밀려왔어요. 바로 같이 병원 가보자. 내가 예약 잡을게 라고 하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어딘가 찜찜한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우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으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한 거였죠. 정우는 막상 병원 가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라면서 슬슬 빠지려고 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검사 받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 안심하면 되잖아. 나도 걱정돼서 그래. 거의 설득하다시피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종합검진을 받았고 정우가 걱정하던 부분도 같이 봤어요. 비뇨기과 검사까지 했죠. 정우는 검사 받는 내내 귀찮고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걱정되긴 하는지 대기하면서 초조해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정말 어딘가 안 좋으면 어쩌나. 그럼 결혼은 더 멀어지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 같이 살펴봤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특이 사항이 없다는 거였죠. 따로 봤던 정자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결과에 안심하면서도 기분이 묘했어요.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건 다행인데 그럼 결혼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결과를 본 정우는 거봐,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거야. 괜히 걱정했네 라면서 가볍게 넘기려고 했어요. 정우가 결혼에 대한 다른 언급 없이 그 말만 하는 게 전 솔직히 서운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우가 저한테 잘해주는 건 변함이 없었거든요. 여전히 제가 퇴근하고 오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많이 피곤했지?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하고요. 주말에 같이 장을 보러 가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주기도 하고 때마다 작은 꽃다발을 사다 놓기도 했어요. 저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보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미뤄도 참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아끼는 건 확실한데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준비가 필요한가 보구나. 정우가 마음에 준비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서 결혼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놓자. 결혼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돌아보면 이때가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우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저에게 대놓고 소홀해진 건 아니었어요. 밥도 차려주고 퇴근하면 고생했어라고 말해주고 주말에 같이 장도 보러 갔어요. 제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도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뭔가가 달랐어요.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면 정우는 화면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눈은 TV를 향해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제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자기야 이거 봐 라고 하면 다른 생각하고 있던 건지 어? 하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곤 했어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같이 뭘 보면 리액션도 잘해주고 제가 재밌다고 하면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웃어도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는 경우가 생겼어요.
뭔가 머릿속에 복잡한 게 많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주말에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같이 장 보러 가면 이후에 카페에서 브런치 먹고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은 바쁜 건지 카페에 가봐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쉬는 날까지 가게에 나가야 할 만큼 바쁜 건지 의문이었지만 사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카페 마감이 9시라고 하면 10시 반,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진 거예요. 마감하고 정리하다 보면 늦어. 요새는 정리할 게 많아. 라고 했는데 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또 저한테 잘해줬어요. 안부를 챙기는 다정한 말들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놓고 따지기가 애매했어요. 화를 내자니 잘해주는데 그냥 넘어가자니 뭔가 찜찜하고 핸드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갔어요. 한 번은 깜빡했는지 정우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는데 알림 소리가 울린 거예요. 자기야 문자 왔어 했더니 물소리를 뚫고 황급히 그냥 놔둬 하는 고함이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누군데 읽어줘 라고 했을 사람이거든요. 전화도 그랬어요. 전에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던 사람이 전화가 오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받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라고 물으면 거래처 또는 카페 관련이라고만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자고 있다가 새벽에 깼는데 정우가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라고 물었더니 그 재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런 연락을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더 캐물으면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입을 다물었죠. 여러모로 찜찜하고 불안했지만 손님이 많아지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졌나 보다. 이 사장이라는 게 원래 저런 건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근데 가슴 한쪽에 작은 불씨 같은 게 있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안.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 그걸 해서 무시하면서 사는 게 고통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카페에 놀러 간 날이었어요. 평일 오후였는데 손님이 좀 빠진 시간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카운터 안에서 정우와 유진이가 나란히 서서 뭔가를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진이가 핸드폰으로 뭔가 보여주는데 정우가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둘이 고개를 맞대거나 대놓고 스킨십하는 건 아니었지만 둘의 분위기가 편해 보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 둘이?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한테는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면서 말수도 줄었는데 유진이 앞에서는 세상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의심이 안 갈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말했던 정우의 문제가 다시 떠올랐어요. 밖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정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차가운 그 온도 차이. 혹시 그 다정함이 특정한 누군가한테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유진이가 바로 오셨어요? 하면서 반겼고 정우도 왔어? 하면서 웃었어요. 둘 사이에 당황한 기색은 없었어요. 안 보여서 몰랐는데 소라도 뒤쪽에서 조용히 컵을 닦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별일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확인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카페 마감 시간에 맞춰서 갔죠. 유진이가 퇴근하길래 유진씨, 오늘은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태워다 줄게요 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유진씨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자 유진이가 활짝 웃으면서 있어요. 사귄 지 2년 됐어요.
같은 동네 사는 오빠인데 요즘 결혼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라면서 신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은지 한참을 떠들었어요. 사장님한텐 비밀인데요. 결혼하면 카페 그만두려고요. 남자친구가 있는 동네로 이사 가야 해서요. 라고까지 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우와는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닌 것 같았어요. 표정이나 반응을 봐도 정우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해는 정말 순수하게 밝은 알바생이고 사장이랑은 업무적인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였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유진이가 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은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옆에 계시니까요. 라고 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왜인지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유진이를 의심하고 있던 게 민망하고 부끄러웠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바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불안감은 대체 뭔지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 며칠 뒤 저녁을 먹으면서 정우를 슬쩍 떠봤어요. 대놓고 의심한다는 식이 아니라 가벼운 척 물어봤죠. 자기야, 유진이 남자친구 있대. 사귄 지 2년이나 됐다던데? 난 또 유진이가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네.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처럼. 근데 정우 표정이 순간 확 변했어요. 수저를 탁 하고 놓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유진이가 자기한테 잘하길래. 날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보냐? 걔는 고작 28살이야.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모욕적이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그냥 내 느낌을 말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알았어, 미안해. 다신 이런 농담 안 할게. 라고 했지만 정우는 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곤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유진이한테요. 유진아,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나와줘. 사정이 생겼어.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그 애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라고 말렸어요. 유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잘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네가 불편해하잖아. 이러면 됐지? 라고 했어요. 너무나 차가운 말투였어요. 제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데 정우가 먼저 일어나서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진이가 그렇게 잘리고 나니까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애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쓸데없는 말을 꺼내서 직장을 잃게 만든 거잖아요. 유진이한테 연락해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 정우한테 의심 비슷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못하게 됐어요. 입을 열었다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한 번 되었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카페에는 이제 소라만 남았는데 정우가 소라를 안 좋게 말했던 게 떠올라서 알바 한 명으로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정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걔 혼자 해도 돌아가 라고 답했어요. 소라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서 카페를 다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죄책감과 복잡한 마음으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고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결혼을 안 해도 이런 관계는 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젠 정하자. 더 미루면 나이 때문에 아이 갖기도 힘들어져. 결혼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 건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젠 정리해야겠어. 정우가 한참 고민하더니 알겠어. 올해 안에 하자. 라고 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말인데 이상하게 어쩐지 그리 기쁘진 않았어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 정우가 저에게 카페 확장 자금이 좀 필요한데 결혼하면 같이 투자해서 카페를 키우자
라고 했어요. 그리곤 제가 모아둔 저축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죠.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 적금은 언제 만기야?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서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수의사 월급이 적은 건 아니었고 그동안 꾸준히 모아온 돈도 있었거든요. 서로의 재정 상황을 오픈해보니 제가 정우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었죠. 뭐 그런 문제가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아버지한테도 이 소식을 말씀드리니까 기뻐하시면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하겠다는 건 좋은데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놈은 조심해라. 그때는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걱정하시는구나 했죠.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인기가 많아서 예약이 1년 후로 잡혔어요.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공간이 예쁘고 분위기가 좋아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식장 담당자랑 미팅하면서 이것저것 고르는데 정우가 꽃장식 색깔까지 신경 쓰는 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 사람도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풀렸죠. 이후에 상견례도 했어요. 양가의 연락도 자주 하고 종종 찾아뵙기도 했지만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었죠. 아버지가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예비 시아버지에게 술도 따라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우 어머니도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 자주 왕래하자 라고 하셨고 정우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사돈끼리 낚시나 한번 가시죠 라고 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그 화목한 분위기에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좀 미리 계획하는 편이라 모든 걸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스드메도 알아보고 청첩장 디자인도 고르고 신혼여행 장소도 골랐죠.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다니면서 드레스를 입어보기도 했고요. 이것저것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예식은 1년 후잖아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 30대 후반이었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우한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 아이는 먼저 준비해도 좋지 않을까? 예식이 좀 남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계획하면 좀 늦을 것 같아. 아이가 바로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 변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차차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몸에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쯤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아랫배 통증이 생겨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궁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치료가 필요하고 경과를 봐야 한다는 진단이었거든요.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당장은 어렵고 몇 달간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정우한테 말하면 몸이 다 회복한 후에 아이는 나중에 갖자 라고 할 게 뻔했어요. 또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잖아요.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몇 주간 검사와 치료를 병행했어요. 결혼 준비하랴, 병원 다니랴, 일하랴 몸이 3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는데 정우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죠. 어서 치료해서 아이를 갖고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마치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산부인과 검사 당일이었어요. 오전에 병원 일정을 비우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복도 구석 쪽에서 남녀가 다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지나가려는데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정우 목소리였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려서 벽에 손을 짚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봤죠. 복도 끝 비상구 앞에서 정우가 배가 불러있는 여자의 어깨를 잡고 서 있었어요. 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우가 그 여자한테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러게 내가 지우라고 몇 번을 말했어. 하여튼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니까. 내가 결혼식하고 나면 돈 좀 챙겨줄 테니까 애 데리고 곱게 해외로 튈 생각이나 해. 울음을 터뜨린 여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라였습니다. 카페에서 낯가리고 조용하던 그 알바생. 제가 안쓰러워서 음료도 사주고 옆에서 챙겨줬던 바로 그 애. 20대 초반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이 정우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자 병원을 다니고 자궁 문제까지 안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정우도 자기보다 15살은 더 어린 알바생과 병원을 다니고 있던 거죠. 둘의 대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해서 제 돈을 얻어내고 소라한테 목돈을 줘서 해외로 보내려던 계획이란 걸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데 그 와중에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둘이 비상구 쪽으로 사라진 뒤에야 겨우 걸어서 주차장까지 갈 수 있었어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아빠, 얼른 와줘. 아버진 곧바로 오셨어요.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리니 한참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당장 일 벌이지 마라.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정우가 결혼을 미룬 이유는 소라와의 관계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의 결혼을 하고 싶었겠죠. 제 돈 때문에요. 카페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 저축을 물어본 것도 소라를 해외로 보내겠다는 계산의 일부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라가 임신한 건 적어도 그 전의 일일 테고요. 분류는 그보다 오래됐겠죠. 아버지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놈은 조심해라 라고 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직감이 맞았어요. 제가 유진이를 의심했을 때 정우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낸 것도 이해가 됐어요. 의심의 눈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거였어요. 밝고 눈에 띄는 유진이를 잘라서 알바생 문제는 끝났다는 인식을 저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진짜 외도 상대인 소라는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남아있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소라를 사람들 앞에서 답답하다며 막대하던 것도 전부 연기였던 거죠. 누가 봐도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 못하게 만든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여줬던 꼼꼼한 모습, 예식장 조명까지 신경 쓰고 드레스 입은 저를 찍어주면서 예쁘다고 했던 것, 상견례에서 아버지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개 숙이던 것, 뒤에서는 20 간 넘긴 알바생을 임신시켜놓고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하다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제가 그 애를 안쓰러워하면서 챙겨줬던 것까지 떠올리니까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소라한테 다정히 인사를 건네던 제가, 웃어주었던 제가, 정우를 말리며 소라를 감싸줬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혐오감이 올라왔어요. 슬픔보다 역겨움이 먼저였어요. 그간의 시간이 전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제가 꿈꿨던 따뜻한 가정,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겠다던 그 그림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아버지가 울지 마라. 지금 터뜨리면 진다. 지킬 거부터 지켜라. 라고 하신 말처럼 저도 이를 악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우선 아버지 도움으로 법무사를 만나 상담받았어요. 사실혼 동거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재산 보호 방법 등을 확인했어요. 법무사가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동거기간 공동 부담한 재산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며칠간 감정을 누르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정우한테 밥도 차려주고 오늘 가게 어땠어? 라고 평소처럼 물어보기도 했어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아버지 말대로 터뜨리면 지는 거니까 이를 악물었어요. 정우가 잠든 어느 밤 핸드폰의 카드 앱을 열었어요. 지문 인식이 걸려 있었는데 정우가 잠이 깊은 편이라 손가락을 가져다 댔더니 열렸어요.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까 제가 모르는 산부인과에서 수개월째 결제된 내역이 나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여성 의류 매장, 산모용품 가게 결제도 줄줄이 있었어요. 제가 받은 적 없는 선물들, 제가 간 적 없는 병원 비용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전부 캡처해서 제 메일로 보내뒀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카페 주변을 며칠간 살펴달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그분이 촬영한 사진이 왔어요. 정우와 소라가 카페 뒷골목에서 나란히 걷는 사진, 정우차 조수석에 소라가 타고 있는 사진, 누가 봐도 외도의 현장이었죠. 법무사한테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더니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아버지와 함께 카페에 갔어요. 소라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더라고요. 정우가 카운터에서 나오며 자기 왔어? 아버님도 오셨네요? 하면서 맞이해줬어요. 평소처럼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기만적인 건지 아는 상태에서 마주하니까 정말 별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곧장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네 카드로 산부인과 다닌 내역이야. 그리고 이건 산모용품 가게 결제 내역. 이건 너랑 소라가 같이 찍힌 사진이고 무슨 증거인지는 알겠지?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도 알 테고. 정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졌다가 다치길 몇 번 반복하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뭐가 오해야? 그러니까 그 소라가 너무 어려서 자꾸 매달리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정리하려고 했어. 얼마나 만났는데? 그건 난 알 것 같던데. 소라가 알바생으로 온 직후겠지. 그렇게 불륜관계 유지하다가 임신 소식 알았을 때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 아이를 가진 지는 6개월쯤 됐겠네. 미안해. 임신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볼 땐 소라 걔가 나 붙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전부터 난 정리하고 떳떳하게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걔가 계속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미룬 거야. 난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그동안 거짓말하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를 임신시키고 내 돈으로 그 여자 떼어내려고 계획까지 세운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정우한테 한 발짝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애까지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냐? 너 같은 짐승을 사위 삼을 뻔했다니.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연거푸 사과만 했어요. 저는 정우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끝이야. 각오해. 그렇게 아버지와 카페를 나왔어요. 카페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제가 울도록 내버려 두셨죠.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동거했던 집은 전세 보증금을 반반씩 낸 거라 제 몫을 돌려받았고 짐을 빼서 아버지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짐을 싸는 동안 정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러지 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라고 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같이 살던 집에서 제 물건을 하나하나 뺄 때마다 그간의 시간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법무사를 통해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외도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정우 쪽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됐어요.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계약금 등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도 정우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정우는 계속 매달렸어요. 매일 전화하고 제 병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아버지 족발집에까지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물을 끼얹으면서 쫓아내셨대요. 기회는 없다. 내 딸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요. 이후 저는 정우 어머니와 아버지한테도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이러이러해서 헤어지게 됐다고요. 그러자 정우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셨어요.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 어머니한텐 정말로 잘못이 없으니까요. 상견례 때 우리가 가족이 됐다며 기뻐하셨던 분인데 괜히 솔직하게 말씀드렸나 싶어서 정중하게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저는 소라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한편으론 어린 그 애가 딱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마디는 직접 하고 싶어서요. 약속 장소에 나온 소라는 배가 좀 더 불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카페에서 보던 수줍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생각외로 표정이 담담하더라고요. 제가 챙겨줄 때 수줍게 미소 짓던 그 애가 맞나 싶었어요. 소라씨 다 들었죠? 정우와 내가 헤어졌다는 소식이랑 왜 헤어졌는지도. 네. 제가 카페 올 때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 안 해요. 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 조용한 애가 제 앞에서 당당하게 후회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외도를 한 거구나. 이게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이구나. 얘도 같은 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감정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안쓰러움도 다 소진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해외로 보내버린단 말까지 듣길래 오만정 다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인간이랑 한번 잘 살아봐요. 남은 인생이 소라씨 생각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쉬울지 모르겠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저와 이별 후 정우는 소라랑 살림을 합쳤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카페 주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어린 알바생과 바람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한테 차였다고요. 동네가 좁으니까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주변 상가에 이야기가 퍼졌고 SNS에도 안 좋은 후기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고 주변 시선 때문에 결국 카페를 접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랑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가게와 수입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런지. 그건 자기들 몫이겠죠.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요. 분명 가시밭길일 거예요. 연애할 때의 설렘과 현실의 생활은 다르니까요. 그 이후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긴 했죠. 출근해서 진료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보며 멍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동물들이 저를 살렸어요. 아픈 동물을 돌보다 보면 제 아픔은 잠시 잊게 되거든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를 못 가진 게 한동안 마음에 남았는데 이젠 아이를 갖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아이가 있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궁치료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그렇게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게요.